이번에 소개할 공포의 존재는 바로 스마일룸. 스마일룸은 앞서 소개한 사이렌 헤드, 카툰캣, 브릿지웜, 롱홀스처럼 캐나다의 공포 맛집 트레버 앤더슨이 만든 인터넷 도시전설 속 괴생명체입니다. 스마일룸 이야기의 시작은 2006년 7월 27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캐나다의 온타리오주 오샤와 그곳에 사는 3명의 소년들이 어느 날 넵슬펀 월드라는 문 닫은 복합 놀이시설을 찾게 됩니다. 세 친구 중 호기심이 발동한 2명은 놀이시설 안으로 벽을 넘어 들어갔고 나머지 1명은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친구들을 기다렸습니다. 건물 안에는 볼링장, 오락실, 정글짐 등 여러 개의 놀이 공간이 있었고 두 친구는 여기저기 들어가며 돌아다녔습니다. 한편 그렇게 한참이 흘렀고 밖에서 친구들을 기다리던 소녀는 몇 시간이 지나도 친구들이 나오지 않자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친구들을 찾기로 했습니다. 소녀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친구들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맙니다. 소년이 다시 밖으로 나가려는 그때 바닥에 떨어져 있는 친구의 휴대폰을 발견하게 됩니다. 휴대폰을 열어 살펴보던 소녀는 이상한 사진 한 장을 보게 됩니다. 사진 속에는 더 스마일룸이라는 방이 보였고 문 안쪽에는 사람의 이빨처럼 생긴 무언가가 세로로 서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 소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휴대전화 속 사진을 단서로 건물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진이 있는 더 스마일룸이라는 곳은 건물 안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사진을 찍은 장소로 추정되는 곳을 찾아내긴 했지만 그곳은 글씨도 문도 없는 그냥 벽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소년의 실종 사건은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사항들을 오랜 시간 동안 비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12년이란 시간이 흐른 2018년 트레버 앤더슨이 당시에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 한 장을 공개하면서 실종 사건은 다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트레버는 사진 속에 있는 방은 사실 괴물이 먹이를 유인하기 위해 가짜로 만들어 놓은 것이며 사람들이 속아 가까이 오면 문을 열어 그 모습을 드러내고 그대로 집어삼켜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빨 괴물의 이름을 스마일룸이라고 말했습니다. 2달 뒤 트레버 앤더슨은 또 다른 스마일룸 사진을 하나 더 공개합니다. 사진 속에는 스마일룸이 방 안이 아닌 계단 끝 통로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레버는 스마일룸은 단순히 일반적인 방뿐만 아니라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며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스마일룸의 내부는 블랙홀처럼 되어 있어 먹이를 강한 힘으로 빨아들이며 나오려고 할수록 더 깊이 빨려가기 때문에 절대로 다시 나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2020년 3월 트레버 앤더슨은 한 장의 스마일룸 사진을 더 공개합니다. 사진 속에는 인간 모습을 하고 있는 전혀 다른 형태의 스마일룸이 있었습니다. 트레버는 스마일룸은 잡아먹은 먹이를 감염시켜 조종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며 스마일룸 호스트라고 불리는 감염된 생명체들을 이용해 자신에게 데려오게 만들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화장터 귀신. 때는 1980년대. 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장사를 했기 때문에 늦은 새벽이나 되어야 집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때문에 소녀는 밤 늦게까지 혼자 놀다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날도 집에서 혼자 TV를 보던 소녀. 시계가 12시를 알리자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소녀가 수화기를 들자 여기는 화장터. 내 몸이 타고 있다. 내 몸이 타고 있어. 전화를 받자마자 무서워진 소녀는 엄마를 부르며 울다 지쳐 잠이 듭니다. 다음날 잠에서 깬 소녀는 엄마에게 귀신한테 전화가 왔었다고 말했지만 엄마는 꿈을 꾼 거라고 말하며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그날 밤 12시가 되자 또다시 걸려오는 전화.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던 소녀는 부모님 전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 몸이 타고 있다. 내
내 몸이 따고 있어. 전화는 다음날, 그 다음날에도 12시만 되면 어김없이 걸려왔고 소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엄마에게 소녀를 봐달라고 연락받은 외할머니가 집에 오게 됩니다. 오랜만에 만난 할머니가 반가운 소녀, 할머니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하며 놀던 그때 또다시 전화벨이 울립니다. 할머니가 전화를 받으려고 하자 할머니를 말리는 소녀. 소녀는 화장터 귀신에게 걸려온 전화라며 절대로 받아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새파랗게 질려있는 소녀를 보며 할머니는 두 눈을 질끈 감고 수화기를 집어들게 됩니다. 여기는 화장터. 내 몸이 따고 있다. 내 몸이 따고 있어. 할머니는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아직도 들었냐? 그날 이후부터 화장터 귀신 전화는 더 이상 걸려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트레인 이터. 트레이니터는 레오 빈치블이라는 공포 그림 작가가 만들어낸 가상의 괴생명체입니다. 트레이니터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기차 형태를 띠고 있으며 길이는 14m가량 된다고 합니다. 앞에는 날카로운 여러 개의 이빨을 가지고 있으며 안에는 팔을 벌리고 있는 인간 형태의 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 감시나 추적을 재빠르게 알아챌 수 있다고 합니다. 트레이니터는 인간을 먹이로 삼는데 주로 인적이 드문 지하철역이나 선로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트레이니터는 주변 환경에 따라 몸을 적응시키는 능력이 있는데 카멜레온이 환경에 따라 몸의 색깔을 바꾼다면 트레이니터는 주변에 있는 열차 모양으로 똑같이 변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열차 모양이든지 말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열차의 겉모습만 흉내내는 게 아니라 출입문, 의자, 손잡이 등 내부까지도 똑같이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트레이니터에 탑승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선로를 운행하며 자신이 원하는 수만큼 승객이 모이게 되면 트레이니터는 본래 모습을 드러내는데 강력한 산성을 띤 초록색 위액을 내뿜어 사람들을 녹여버린 뒤에 그 영양분을 흡수해버린다고 합니다. 트레이니터는 때로는 여러 마리가 모여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가장 앞쪽에 있는 게 제일 강한 우두머리라고 합니다. 눈으로 일반 열차와 트레이니터를 구별해내기란 참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 구별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트레이니터라고 의심되는 열차에 강력한 독성 물질을 섞어 소독하게 되면 생명체인 트레이니터는 독성 물질을 흡수하게 되고 이내 그 모습을 드러내며 죽게 된다고 합니다. 죽음으로 향하는 지옥행 특급 열차 트레이니터.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건 과연 진짜 열차가 맞는 걸까요? 이 열차는 지옥행 열차입니다. 내리실 문은 없습니다. 빨간 놈 1212. 옛날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둘은 아이를 갖기 위해 병원을 다녔지만 좀처럼 아기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당 의사로부터 아이가 생겼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부부는 그토록 원하던 아이가 누굴 닮았을지 또 어떤 얼굴일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뱃속의 아이를 기다리며 시간은 흘러갔고 드디어 찾아온 아이의 출산일 날 분만실 밖에서 남편은 초조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때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 남편은 이제 아빠가 된다는 생각에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내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만실에 들어간 남편은 하얗게 질려있는 아내를 보게 됩니다. 남편은 아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눈이 12개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아이의 얼굴을 고치기 위해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녔지만 고칠 수 없었습니다.
부부는 아이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아이라고 생각하며 잘 키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늘도 무심한지 아이의 엄마가 교통사고로 죽게 되고 맙니다. 그렇게 3명이었던 가족은 2명이 되었고, 아내를 잃은 남편은 남겨진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지났고 조그맣던 아기는 어엿한 소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빠에게는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아이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여자였습니다. 아빠는 여자에게 청혼했고 결국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아이의 가족은 3명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따뜻한 미소와 상냥한 말투로 아이를 대했던 새엄마였지만 바빠진 회사 일로 남편의 출장이 많아지자 새엄마는 아이에게 화를 내며 혼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새엄마는 아이가 점점 미워졌고 결국 남편이 출장을 떠난 어느 날 아이에게 독약을 먹이게 됩니다. 새엄마는 아이를 가방에 넣어 집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두고 왔습니다. 그날 밤 혼자 있는 집에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출장 간 남편일 거라는 생각에 얼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112 빨간 문, 여기는 아파트 앞. 새엄마는 장난 전화라 생각하고 끊어버립니다. 몇 분 후 또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112 빨간 문, 여기는 엘리베이터 앞. 새엄마는 또다시 화를 내며 끊어버립니다. 전화는 또 왔습니다. 112 빨간 문, 여기는 4층 앞. 새엄마는 겁에 질려 전화 코드를 뽑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전화 목소리가 죽은 아이의 목소리와 너무나 비슷하기도 했고 집이 4층이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12 빨간 문, 여기는 404호 앞. 분명 전화기선은 뽑혀 있었지만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새엄마는 기겁하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112 빨간 문, 여기는 거실. 집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오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침대 밑에 숨었습니다. 112 빨간 문, 여기는 안방. 눈을 감고 침대 밑에서 떨고 있는 새엄마. 그렇게 몇 분이 지나도록 더 이상 목소리가 들리지 않자 새엄마는 눈을 떴습니다. 그러자 엄마, 안녕? 파일 58 빅찰리. 빅찰리는 공포 그림 작가 트레버 핸더슨이 만들어낸 도시전설 속 괴생명체입니다. 빅찰리의 외모는 거대한 소와 비슷해 보이는데 몸은 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랐으며 비정상적으로 길고 연약한 다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키는 3에서 4.5m가량 되며 안개 낀 것처럼 뿌옇게 흐린 눈을 가지고 있어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빅찰리는 엄청난 신체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심지어 뼈와 살을 아주 많이 잘라내어도 금세 재생된다고 합니다. 또한 먹이를 먹지 않아도 계속해서 몸집이 거대해진다고 합니다. 빅찰리의 기괴한 외모와는 달리 인간에게 어떠한 피해도 입히지 않으며 오히려 인간을 피해 도망다닌다고 합니다. 빅찰리가 돌아다닐 때 몸에서 살점이 계속해서 떨어져 나오는데 이 살점들은 모양이나 그 맛이 일반적인 소고기와 매우 비슷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살점이 몸에서 떨어져 나와 몇 시간이 지나게 되면 타원형 얼굴에 4발을 가진 릴 너겟이라고 불리는 작고 깜찍한 괴생명체로 진화하게 된다고 합니다. 릴 너겟은 겁이 아주 많아 인간을 무서워하는 편이며 과자 부스러기를 먹으며 산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겨난 여러 마리의 릴 너겟들 중에는 아주 작은 확률로 또다시 진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존재를 어린 양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어린 양은 조그맣던 몸집이 2m 정도로 커지며 얼굴엔 구멍이 뚫려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트레버 핸더슨은 빅찰리와 릴 너겟은 인간을 두려워하는 존재지만 어린 양은 인간에게 아주 위협적인 공포의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은 중력을 자유자재로 이용해 공격할 수 있고 또 특수한 음파를 내보내 청력을 손상시키기도 하며 인간의 정신을 지배하는 능력이 있어 자신을 따르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괴한 외모와 3단 변신이라는 독특한 설정을 가진 빅찰리가 세상에 알려지자 SCP 재단에서 큰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트레버 핸더슨에게 빅찰리의 특별 격리를 제안합니다.
결국 트레버 핸더슨이 제안에 수락하며 빅찰리는 SCP-4158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SCP-재단에서는 빅찰리를 포획하여 SCP-4158 등급 유클리드로 지정하고 특별 관리하고 있는데 제64기지 내부에 있는 가로 8, 세로 10m의 특별격리실에 가두고 있으며 일주일에 한 번씩 빅찰리의 살점을 모두 베어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빅찰리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몸에서 살점들이 떨어져 나와 혹시라도 그 중에 하나가 어린 양으로 진화해 요원들을 조종해 탈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SCP-재단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빅찰리의 탄생 배경을 연구하기도 했는데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빅찰리는 2004년 12월 16일 미국 인디애나주 버처스 블럭이라는 도축장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도축을 하기 위해 어떤 남자에게 임신한 소 한 마리를 사왔는데 그 소가 도축장에서 새끼를 낳게 되었다고 합니다. 태어난 소는 너무 기괴하게 생겼고 마치 죽은 것처럼 움직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새끼소를 도축장 밖에 내놨는데 다음날 새끼소가 도축장 안으로 멀쩡하게 걸어 들어왔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너무 놀라 소에게 총을 쐈지만 새끼소는 멀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칼로 뼈만 남긴 채 모든 고기를 잘라내봤지만 여전히 새끼소는 살아있었고 금세 3살이 자라나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결국 그 소를 도축장 안에서 키우며 무한 제공되는 소고기를 팔아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도축장에 가보니 그 소가 도망쳐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SCP-재단에서는 최초 빅찰리를 임신했던 소를 도축장에 팔았던 의문의 남자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빠랑 놀자 소름창고 30탄 SCP-4158 빅찰리 편이었습니다.